2003년 12월에 비서글에는 달냄새가 난다 시집을 상제하신 현 전주문인협 회장인 김현조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은 아주 일벌레라고 소문이 자자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바쁜 와중에도 시를 쓰시는 건데요. 김 시인에게는 시가 무엇인지 저는 지금까지는 저한테 시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용사로 봤습니다. 항상 움직인다든가 변한다든가 변화하는 것을 다른 분의 시가 아니고 이제 저한테는 그것을 모토로 한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 작가들이 어렸을 때부터 썼다 또는 시를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인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 상황들이 많은데요. 김 시인님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를 썼으며 또는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시를 처음 만난 것은 청록파 시인을 통해서 만났죠. 중학교 때 가서 청록파 시인 교과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놀랐어요. 박무걸 시인이랄지 박두진 씨의 시를 보고 시를 언어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해서 그 환희심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고창에 보리밭도 가보기도 하고 어떤 그런 추억이죠. 또 자연관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변화를 꾸준히 옮겨야 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가 항상 어느 순간은 머물러 있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제가 시를 그 시적 감동을 가지고 제 시를 지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학교 때 시작을 했지만 실상은 그 중학교 때 추억에 아직도 머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하시면서 요즘에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어요? 제가 시집을 3권 냈는데 3권 낼 때마다 바다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전하고 다르네? 변했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제일 반갑죠. 그러니까 변했다는 것은 두렵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저한테 제 시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시를 쓴다고 고정관념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변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했구나. 제 시가 변했구나. 내가 잘나든 못나든 어쨌든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있는데 시를 쓴다는 사람이 또 시를 지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퇴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속 변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시대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가 변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이미 시를 짓는다고 또 다른 글을 쓰는 분들도 보면 그래서 사유가 깊어지는 건데 그 사유가 깊어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당연히 변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가졌던 그 감상이 지금도 똑같다면 저는 실패한 시인이겠죠. 그렇군요. 사막풀이 첫 시집이었고 그때 제가 사막풀 때 그 뭐죠? 사회를 봐줬던 거예요. 출판기념회 했던가요? 두 번째 때. 두 번째 때. 네, 첫 번째는 정재영 시인이 했고요. 두 번째 때. 두 번째 때 제가 사회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사막풀이나 당나귀를 만난 목화가 이어 이제 이번이 3번째 시집인데요. 사막풀이라는 그 시집을 받았을 때는 그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셨을 때라 딱 김신 같은 제목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막풀처럼 막 그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어이 그 뜻을 펼치는 글이었어요. 근데 지금 김신이 자기는 옛날보다는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그게 기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막풀 당나귀를 만난 목화밭에 이어 이번에 비서글에는 달냄새가 난다.
이번이 세 번째 시집이거든요. 그럼 창작 흐름의 그 변화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렇게 흐름이 온 건지 스스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낸 시집은 이제 1, 2부에 대해서는 의도성이 좀 많았고요. 3, 4부는 그동안에 사유했던 것들을 좀 정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최근에 들어서 사유가 깊어진 것 중에 하나가 공유성이에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공유를 하고 있을까? 이게 나에 머물러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라는 테두리로 좀 확장이 됐던가 아니면 우리에서 더 공통으로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즘은 시대상을 어떻게 글로서 담아내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소위 공유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많이 천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주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또 제가 이번 시집의 맨 앞장에 있는 게 선임맞이인데 그것도 이제 환경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썼던 거거든요. 어떤 종교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다만 환경 문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좀 그런 의미에서 썼던 것이 뭐 많은 고민을 않고 바로 쉽게 써졌던 대표적인 시가 이제 선임맞이가 됐는데 이제 제 사유가 많이 변하고 바뀐 것들도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지었던 것들이 요즘의 시였는데 그게 3, 4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비사 버리는 달 냄새가 난다. 이 제목도 이제 김씨님 평소에 이제 대화나 뭐 강의나 이럴 때 보면 특히나 뭐 고전이니 옛것이니 역사니 이런 거에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굉장히 힘을 주고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비사벌이라는 지명은 전 백제시대 전주 옛 지명을 떠올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집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따로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번 시집을 내 가지고 이제 몇몇한테 이제 제가 또 드렸고 또 어떤 분은 했는데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구 국제팬 소속인데 이제 대뜸 김현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왜 시집을 비사벌에는 달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비사벌을 썼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도발적인 거죠. 근데 거기 대구 사람들은 창녕이 옛날은 비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상북도에서 펴낸 고지도에 보면 전주도 비사벌로 나옵니다. 그럼 비사벌이 두 개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대구 사람들만 자기네가 비사벌이었다. 이게 우길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책 제목 자체가 저는 여기 우리 전주에 비사벌 조사가 있잖아요. 네, 신석정 선생님이 살았던 그 집을 비사벌 조사라고 하는데 또 석정문학에서 원고 청탁이 있었을 때 지은 시가 비사벌 조사에는 달냄새가 난다였습니다. 그것을 책 제목으로 뽑은 건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민감하게 생각하고 마치 전주에서는 쓰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고 또 이미 송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쓰는 글이나 제가 짓는 시는 모든 것이 다 어떤 역사하고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없는 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저는 단언하는데 왜냐하면 시를 짓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사유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학이나 비유를 통해서 멋부리는 시들이 많은데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 문학성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저한테 맞는 것은 잠깐이지만 제가 어쨌든 역사를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으니까 그걸로 봐서도 저는 역사에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역사는 머무르는 것이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역사하면 명사로서 기록이랄지 유물이랄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역사는 꾸준히 변하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게 역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역사입니다. 사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 자체고 새로운 자체고 다양한 것이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농사를 지은 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경제 효과를 위해서 농사를 짓죠. 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때 쌀은 그냥 먹으면 끝나는 쌀이었지만 생산될 쌀이 현대의 쌀은 당연히 재화가 되는 거죠.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또 새로운 것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담고자 하는 일이 특히 비사벌에는 다른새가 난다라는 그 안에 있는 시는 어쩌면 조금 더 역사에다가 역사성을 붙여서 또 성이라는 건 성향, 성품 뭐 이런 것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형용사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제가 조금은 주장하고 싶었던 그런 시들을 모아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집을 통해 전달하는 그 메시지와 연관이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역사성을 빼면 시에서 좀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집들을 보면 세 번 다 이야기를 주로 기록해서 시로 이렇게 형성화시킨 것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그 묘사나 시의 원래 창작이 이렇게 꾸미고 형상화시키는 것에 그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또 잠시나 또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쓰다 보면 기록문 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 1991년도에 등단하셨죠? 그럼 거의 굉장히 오래됐네요. 33년. 네. 만 근데 33년. 그러면 다작을 하시는 편은 아닌가 봐요. 예. 책이 3권 정도밖에 안 나온 거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등단을 했지만 또 책을 못 냈고 또 외국에서 해외 활동하다 보니까 시집을 낸다는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시 다만 이제 한 건이 그 러시아 잡지에서 꾸준히 이제 한국 시를 번역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샤르크 율두제라고 동쪽의 별이라는 잡지인데 거기에는 제가 계속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 10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좀 더 모아보고 시집도 묶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실상 제가 처음에 냈던 사막풀은 지금 말씀하시는 송희 선생님의 도움으로 처음에 시집을 묶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오래됐는데 시집도 안 내고 그래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시집 내라고 해서 독촉에서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번 비사버리는 달냄새가 난다 창작품 중에서 그래도 이 시는 내가 썼지만 참 마음에 들어 그런 시가 있다면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예. 많은 작가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됐다고 했는데 막상 인쇄돼서 책으로 나오면 뭔가가 서운하고 뭔가가 빠진 것 같고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됐다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저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어쩌면 역사에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셨지만 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역사로 머물지 않고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만 22쪽에 보면 백제로 입학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낭송을 할까요? 낭독을? 백제로 입학꽃. 쌀밥이 먹고 싶다는 어머니 진지를 위해 쌀독을 박박 긁어 한글 지어 올리고 어머니 혼자는 잡수지 않을까봐 바닷가에 핀 하얀 꽃을 한 그릇 담아서 눈 오던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맛있게 먹었다는 심신산골 화전민이 남긴 입학꽃 전설. 마음바란 전주 백제로를 다 주고 싶다. 그 사람 아니어도
이빠꽃 망발한 팔복동 철길 한 거리를 통째로 주고 싶다. 5월 하얗게 빛날 때 하얀 웃음 한 바가지 떠서 그대에게 바치고 싶은 날 배고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책을 받아서 슬렁슬렁 읽은 것과 독자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글로 전달한 거를 음성으로 듣는 맛이 좀 다릅니다. 아까 제 처음에 손님맞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 짧은 시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손님맞이. 지리산에 사는 스님 절간 구석에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 고랑은 사람의 것이고 한 걸음 떨어진 작은 고랑은 손님의 것이랍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배추벌레님을 의사시키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속이 채워지기 전부터 김장배추를 같이 먹고 산답니다. 고적한 산사에 참 귀한 손님이라고 합니다. 네. 배추벌레와 손님으로 같이 배추벌레를 손님으로 같이 사는 산사의 이야기네요. 이제는 또 작가라는 사람들은 듣고 보고 느끼는 또는 맛보는 모든 것이 소재가 되긴 하는데요.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도 서두에도 관심사가 역사적인 것인데요. 주로 무엇이 시를 쓰게 만드는지요. 그 바꾼 와중에도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돼 하고 그 잠을 줄여가면서 무엇이 시를 쓰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3, 4년째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판교 서원 그 사업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하고 서양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향교나 우리 역사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어쩌면 제 사유나 제 사고가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동학이 일어났다면 동학은 왜 일어났을까? 그러면 동학과 반대는 서학인데 서학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천착하면서 책을 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쉽게 읽어왔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랄지 엥겔스가 편집했고 마르크스가 했던 자본 같은 것을 조금 더 깊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한 집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을 팔려고 했었거든요. 민영화한다든가 아니면 의료보험 제도를 민영화한다든가 철도를 민영화한다든가 전기 한전을 민영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게 민영화됐을 때 이익은 누구한테 가냐? 국민들한테 가는 건 아닙니다. 이익은 대기업한테 가고 뒷거래는 그들끼리 하는 거예요. 대기업과 정치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수가가 이제 다 올라가게 돼요. 우리가 이용자,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자기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급쟁이들이 그런 것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글을 쓰면서 이게 고발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시인으로서 시를 지으면서 시로 작품화했을 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고발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은 이 비서버는 다른 시가 나는데 누가 있고 앞으로 더 만약에 시를 쓴다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작가들이 각각 자기 색깔이 있고 쓰는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데 김시인처럼 뭔가 그렇게 작가의 정신이 고발 정신이거나 그런 걸 좀 해내서 글로 표현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띵가띵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 다 놓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작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시는 것에
노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 이제 작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계시면서 문학성이 높은 시적 완성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분들대로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많은 후배 분들이 추구하고 또 우리나라 시어랄지 우리나라 언어를 잘 바꿔야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들을 빌려줄 수도 있었고 또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했으면 좋겠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위치에서 아니면 내 능력은 어느 정도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역시 옛날에는 그 문관도 무관 못지않게 힘을 쓴 시절이 있었죠. 해내 힘이 많이 있었고요. 김시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더불어서 일벌레 플러스 옛것 지킴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간단히 마지막 질문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 순수문학이 대중과 멀어진 현 시대에 이거는 뭐 김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구태여 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쓰고 싶은 창작 계획이나 방향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일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클래식은 거의 쇠퇴한다고 봐야죠. 우리 문학 부분에서만의 순수 문학이 뒤떨어진 건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도 클래식에 해당하는 전통성이랄지 순수성이랄지 기초적인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다시 부각된 퓨전이나 또는 요즘에 다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새로움에 대해서는 밀려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문학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수문학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순수문학 속에 재미랄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설 자리가 없지 않는가. 사람들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양하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순수라는 생각만으로 예를 들어서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든가 또는 정형을 맞춰야 된다든가 이러고 있으면 이미 이것은 새로움에서 밀려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그것대로 중요하고 그것대로 남아있고 그것대로 이어져 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순수문학이 언제까지나 순수라는 이유로 버틸 수 있을까는 이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제 시를 이야기시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시적 형식에다가 이야기를 좀 넣으면 주변 사람들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에서 조금 더 좀 확장된 그래서 어떤 공통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낭독을 했습니다만은 전주 백제로 입학꽃이 많잖아요. 팔북동에 입학꽃이 많은데 그 입학구의 전선하고 입학구하고의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낌마다 다르니까 저는 이제 그곳에서 결론은 배고픈 사람 지금도 옛날만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배고픈 사람이 있게 말해주고 밥을 잘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쪽에서는 당뇨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순수문학이라는 문학 장르에서도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지 않는 한은 문학이 앞으로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시를 짓는 저로서는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아까 질문에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답을 드린다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얘기 또는 저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쪽으로 시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짧은 시간에 몇 가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김현종 시인의 시세계와 문학세계 또는 그의 삶 이런 거를 잠깐 엿봤습니다. 혹시 그냥 갑자기 즉석에서 김현종 시인께 질문하고 싶은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책을 안 보셨잖아요. 책 안 샀죠? 그래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저기 세 번째
콘서트여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김시인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